네, 제가 맡은 거는 오늘 그 동시대 미술, 우리는 동시대 미술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거든요. 현대 미술 혹은 동시대 미술의 진짜 얼굴이 어떤 건지를 갖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는데요. 어떤 강연을 갖다 기대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냥 아름다운 그림 감상 시간으로 기대하고 오셨다면 그건 일단 정답이 아니고요. 하지만 지루하지는 않도록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현대 미술의 진짜 생김새라고 이름을 달았는데요. 미술을 담지 않은 미술들의 등장이라고 제가 적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미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갖고 온 그 강의의 도판들은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금 2016년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때 전후에 나왔던 작품들을 주로 많이 갖고 왔고요. 그리고 이때 2016년도 전후의 사건들을 갖다 주로 많이 갖고 왔어요. 근데 미술을 담지 않은 미술이 어떤 것이 있을까 본다면, 이거 여러분들 아세요? 네.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몇 년도 작업이에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이게 1908년도로부터 알려져 있는데요. 크림트의 키스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이게 크림트의 키스죠? 그러면 이건 뭐죠? 예, 저거는 그러니까 모작이죠. 그러니까 저런 거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작은 그러니까 크림트 거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친 다음에 가짜를 갖다 만들어서 하는 게 그 위작이고, 저거는 그냥 모방을 한 거예요. 근데 저런 모방이 크림트의 경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편적 다수의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화면에 그 그림을 갖다 굉장히 많이 좋아하거든요. 게다가 담고 있는 내용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높은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남녀의 사랑을 표상화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술 닮은 미술이에요. 근데 저는 이 크림트의 키스를 강의 중에 혹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가르칠 일이 거의 없어요. 제가 주로 다루는 미술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건데요. 지금 이거는 올해 5월 달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렸던 안규철의 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라는 전시예요. 자, 그럼 여기 작품이 어디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 큰 설치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계단으로 올라가지고 여기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요 아래를 갖다가 내려다볼 수 있게 돼 있는데, 저기 탁자랑 의자가 있죠. 저기서 어떤 분이 뭘 하시냐면, 이건 제가 찍어온 사진이에요. 왜냐면 필사 참여자가 글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라고 돼 있죠. 저 뭐냐면 작가가 책을 몇 권 정해가지고 지원자를 갖다가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을 1시간씩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서 이 책을 갖다 손으로 직접 원고지에다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근데? 실은 저도 했어요. 그래서 2015년도 전 날짜까지 기억해요. 12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했는데, 6필로 쓸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 지금은 사라진 6필로 손으로 직접 써가지고, 예전엔 책을 옮길 때 인쇄하지 않고 손으로 받아 적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진 전통인데 그걸 21세기에 한번 재생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경우는 작업이 남아요, 안 남아요? 어떻게 남아요? 필사한 채 그 책을 누구한테 주죠, 근데? 아무한테 줄 수 없죠. 그래서 저도 책을 받았는데요. 필사한 책을 제본을 해가지고 필사 참여자들한테 나눠줘요. 그러면 그게 참여자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걸 책을 읽을까요? 못 읽습니다, 그거는. 왜냐면 필치가 너무나 틀리고 못 쓴 글씨도 굉장히 많이 있고 오타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 작품, 미술을 담지 않은 저 미술의 특징이자 어떤 핵심은 뭐냐면, 관객이 참여해가지고 결과물을 갖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좀 비슷한 걸 제가 하나 더 볼게요. 여기 보면 아젠다 살롱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가장 최근 걸 갖고 왔는데요. 이건 2주 전에 제가 참여한 미술이에요. 이건 뭐냐면, 여기에서 보니까 이 작가한테 신청을 해서 아젠다 살롱, 아젠다는 어떤 어떤 주의, 어떤 주제를 갖다 전달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한 다음에 저게 사실은 미용실이 아니고 전시장이에요. 그래서 전시장에 가가지고 시간 제한은 달리 없는데 앉아가지고 저 작가가 정해놓은 어떤 주제, 요즘에 땅값이 많이 오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아니면 이후안의 위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이 관객이 선택을 해가지고 앉아서 머리 자른 동안 그 얘기를 갖다 계속 나누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인데, 그럼 여기서 작품이 뭐가 있죠?
작품이 사실상 물성으로 남는 작품이 사실 없어요. 그죠? 아까 그것도 제본한 책을 갖다가 그 참가자들한테 그 나눠주긴 하지만 그걸 작품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 앞에 안규철의 작업이나 이분 성함은 김가람인데 김가람 씨의 작업이나 지금 이 전시는 올해 8월 6일까지 계속 전시가 되고 있어요. 서울 압구정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결과물이 물적으로 남는 게 아니고요. 관객이 가가지고 참여해가지고 어떤 호응을 갖다 얻어서 어떤 결과물을 갖다 같이 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결과물은 이 경우는 그 참여자의 머리가 잘리는 거고, 아까 그 앞에의 경우는 그 필사로 만들어진 읽지도 않는 책을 딱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보통 이렇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술은 벽에다 그림을 걸고 작품에 손대면 안 되고 한 1m 정도 거리를 두고 작품을 갖다 바라본 다음에 자리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주는 감동의 밀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는 미술전공사자인 저도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관객이 억지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꼭 아름다움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관계 맺음의 어떤 즐거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비평가 저 같은 비평가는 이런 미술을 일컬어서 관계 미술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런 행위를 관계 미학이라고 얘기하고. 자, 그리고 예술의 공식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한 아주 천재적인 작가가 아름다운 그림을, 아까 크림트도 조수가 있었어요, 사실. 근데 천재적인 작가가 아름다운 그림을 갖다 완성하는 걸 갖다 보통 그 미술 작품의 전체라고도 생각하시는데, 지금 동시대 미술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술의 공식은 안목이 굉장히 좋거나 아니면 손솜씨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걸 갖다 이렇게 잘 발견해내는 기술이에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이건 알죠? 이게 뭐죠? 예? 예, 변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세모로 번역되는데 저는 이게 분수가 맞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튼 변기로 얘기합시다. 예, 쥐샹의 이 변기 작품인데 연도가 1917년도로 적혀 있죠. 1917년도. 근데 지금 저 작품이 지금 남아 있어요, 없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몇 점의 복제품이 1950년도에 만들어져서 세계 여러 미술관에 소장 중이고요. 1917년도에 만든 저 원작은 지금 없어요. 작가가 그 작품의 어떤 그 위대함 같은 거, 어떤 그 물건으로 딱 남는 물성으로 딱 남는 그런 위대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뒷장 같은 경우. 그래서 소변기를 발견해서, 전 남자 소변기잖아요. 다가서서 소변을 보고 물 내리고 가는 용도인데 저 용도를 포기하고 저 소변기를 갖다 이렇게 딱 눕혀서 마치 분수의 모양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이라는 거니까 저 작품이 출품됐을 때는 전시가 거부됐습니다. 그래서 전시가 안 됐어요. 근데 저 작품이 분실된 다음에 가장 중요한 미술이 돼버려서 지금 현대 미술, 지금 동시대 미술은 발견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무대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듀샹의 다 후예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1950년대 이 작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뒤늦게 깨닫고, 그땐 듀샹이 살아있었거든요. 그래서 듀샹의 허락을 받고 가짜 변기, 그때 급조된 변기를 갖다 주고 설명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혹은 관광객들이 전 세계에서 보는 그 변기 작품은 1950년대에 만들어진 복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발견한 거고. 이건 누구 작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많이 하시네요. 예, 피카소죠. 저건 황소머리라는 작품이거든요. 저것도 발견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견한다는 거는 원래 용도는 A였는데 얘의 다른 면모, 그러니까 C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대 미술은 이래요. 지금 저건 뭘 발견한 거죠? 다 아시네. 그죠? 자전거의 안장이랑 손잡이죠. 그죠? 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두 개는 아예 제조될 때 앉아서 중심 잡고 이 방향을 갖다 조향하려고 만들어진 건데, 피카소는 다르게 발견한 거죠. 저거는 남이 다 만들어준 거거든요. 아까 듀샹의 소변기가 남이 만들어준 것처럼. 근데 저것도 피카소가 딱 보고 저 안장하고 저기 핸들을 이렇게 붙이게 되면 황소 머리가 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발견한 예술이 현대미술 갖다 지금 지도하고 있고, 저런 생각들, 어떤 걸 갖다가 용도를 바꿔서 발견하는 이 능력은 요즘의 예술의 공식인데, 이걸 상업적으로도 활용해가지고 좀 재미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뭐죠?
이 가방 브랜드 혹시 아세요? 스위스에서 나온 프라이탁이라는 가방인데요. 저 가방이 굉장히 비싸요. 저 가방의 제조 원리가 뭐냐면 그 대형 트럭 있잖아요. 트럭 덮개가 있잖아요. 트럭 덮개가 뭐 비바람을 많이 맞기 때문에 금방 풍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버리거든요. 근데 버리기 직전에 이 회사 프라이탁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일부를 갖다 도려내는 거예요. 일부를 갖다 이 부분을 갖다 쫙 도려내는 거예요. 도려내서 그걸로 가방을 갖다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죠? 물론 아주 낡은 천이기 때문에 한번 가공을 하긴 합니다. 가공을 하지만 저 흔적들 있잖아요. 때 묻은 거 아니면 뭐 찢어진 거는 그대로 둬요. 물론 찢어졌다는 게 찢어진 걸 갖다 그대로 대판다는 게 아니라 흠집이 나거나 그런 걸 갖다 가공을 대충 하는데 그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낡은 가방의 모양으로 이렇게 유통이 되는데 저러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재활용, 예, 재활용도 있죠. 예.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구입한 사람이 전 세계에서 단 한 점밖에 안 갖고 있게 돼요. 그 가방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덮개를 갖다 무작위로 그 수거해가지고 아무 부분에 뜯어가지고 가방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프라이탁 가방은 굉장히 많은데 A라는 사람이 산 거랑 그 Z라는 사람이 산 거랑 가방이 같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사건 거래? 같은 곳에서 여러 점을 사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예술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약간의 환상. 그러니까 예술 작품은 한 점밖에 없다. 사실 이건 거짓말인데요. 이 믿음을 약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구입하는 사람이 그 가방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어떤 희소 가치를 가지면서 이 가방을 갖다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가방을 이렇게 주룩주룩 여러 곳에 이게 매달곤 하는데 지금 이 프라이탁 가방은 그런 식으로 안 팔아요. 그리고 변화된 미술가의 역할과 그 미디어가 변형시킨 어떤 미술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미술가의 역할이 많이 변했습니다. 아까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아주 많은 일반인들이 한 작가가 작품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최근의 사건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미술계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건 제가 올해 2월 달에 일본 동경에 가가지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건 무라카미 다카시라는 유명한 그 일본 팝 아티스트예요. 근데 지금 양쪽으로 큰 그림이 걸려 있죠. 근데 지금 저거는 전시실 한 곳의 그림이고 저게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한 장에 다 못 담았어요. 왜냐면 방마다 그림이 있는데 이게 하나의 시리즈예요. 500 나한도라고. 그래서 저 그림의 높이가 3m, 이 길이가 100m예요. 무지 길죠. 근데 저 100m짜리 그림을 무라카미 다카시가 다 할까요? 당연히 못하죠. 여기 무라카미 다카시가 어디 있죠, 그러면? 제작 과정이거든요. 저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시대 미술 작가 가운데는 작가가 직접 그러니까 인건, 그러니까 노동을 하지 않고 전체적인 윤곽만 짜가지고 연출,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 고용을 해가지고 제작을 맡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사실을 많이들 모르세요, 사실. 근데 그래서 작가의 역할은 지금은 그냥 그 노동으로 어떤 창작물을 갖다가 내는 사람이기보다도 그런 경우가 물론 절대다수로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주류 미술계를 갖다 이끄는 사람들은 약간 관리자에 훨씬 더 가까워요. 그 미술계가 그 사실을 갖다 다 수용하고 있고, 왜냐면 혼자서는 저런 스펙터클을 못 만들거든요. 자, 이거는 1960년대 사진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미술 시간에 배웠을 사람일 거예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여기는 작가가 요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 같은데요. 저 앤디 워홀이에요. 앤디 워홀은 아시죠, 여러분들? 앤디 워홀이 뭘로 유명하죠? 파나로도 유명하죠. 마릴 먼로로 유명하다고요. 그래서 마릴 먼로 마릴 먼로 작업을 많이 했으니까요. 근데 그 앤디 워홀이 팩토리라는 공방을 갖고 있는 걸로 유명하다는 건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팩토리는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 공장이죠. 그러니까 아틀리에 혹은 스튜디오라고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은 공장이라고 자기 스튜디오를 이름 붙였거든요. 그래서 저기 고용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앤디 워홀의 판화의 거의 대부분을 만들었어요. 저 사람 파티 가고.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지금 요즘에 이어져 가지고 요즘에 아주 중요한 작업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못하는 거를 전문 인력을 고용해서 작업을 갖다 완성하게 하는 그런 방식의 작업들이 나온 그 계기가 된 게, 현대적 계기가 된 게 사실 앤디 워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딱 거기에 해당되는 건 아닌데요. 이건 작년에 제가 전시장 갔다 찍은 사진이에요. 함경화라는 작가 있어요. 함경화. 근데 딱 봤더니 그림이 너무나 화려해서 가까이에서 가서 봤죠. 되게 화려하죠. 근데 저걸 뭘로 한 거죠? 저거 자수로 뜬 거예요. 대단하죠.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저 자수로 떴다고요. 저 큰 거를. 그럼 저걸 함경화 씨가 했을까? 안 했죠. 이분은 공개했어요. 왜냐면 공개했을 때 더 재밌거든요. 저 자수를 누가 했냐면, 우리가 그 남북이 지금 분단돼 있죠? 근데 북한에서 아주 잘하는 일이 있어요. 남한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거. 그게 뭐냐면 자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울의 인사동 혹은 뭐 이쪽 지방에도 아마 그런 곳이 있을 텐데요. 민속품 파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왜 물레방아 돌아가고 그런 자수 물건들 있잖아요. 전 몰랐어요. 이번에 알았는데 그거 대부분 북한 노동자들이 만드는 거래요. 그러니까 노동 단가가 싸니까 거기다 하청을 줘가지고 물건을 받아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작가가 컴퓨터로 아까 그런 답이 나왔었는데요. 컴퓨터로 작업을 한 다음에 이 원안을 제3세계를 통해 가지고 북한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그렇게 해서 집어넣는 거겠죠. 남북 교류가 지금 안 되니까. 그래서 작품을 이렇게 해서 건네받았어요. 그래서 작품 하나를 주문해서 받을 때까지 1년이 걸리는데요.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그럼 이런 작업의 매력은 어디 있을까요? 시간을 아낀다? 이런 작업의 매력은 어디 있죠? 사실 지금 쭉 말하고 있는 연장선에 있는데요. 이 자수노동자, 북한 자수노동자들의 그 실력은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절대 이런 화면을 만들 생각을 못 할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뛰어난 그 실력을 갖고 있어도 그 계획 경제 속에 사는 사람들은 문화적 접촉을 많이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란한, 이게 아주 무의미한, 사실 거의 무의미한 화면인데, 하지만 아주 현란한 이 화면을 갖다가 생각하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은 시장 경제에 살고 시장 경제에서 문화적 혜택을 갖다 많이 받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저렇게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자수 실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아주 유명한 작가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갖다 실행하기 위해서 이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이 일을 수행하게 해요. 하지만 미술계에서는 이거를 이 작가의 것으로 인정을 해줘요, 지금. 이걸 많은 분들이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좀 편견을 갖다 깨기 위해서 오늘 자료를 이렇게 갖고 왔어요. 자, 이건 좀 유명한 사진이죠? 처음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세계 보도 사진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어요? 가끔가다 큰 전시장에서 세계 보도 사진 전시라는 게 열려요. 보도 사진이 뭐죠? 보도 사진. 그죠? 실려 있는 사진이죠. 그러니까 보도 사진은 텍스트, 어떤 기사, 깨알 같은 그 기사로 전달하지 않고 사진을 한 장으로 한 방으로 확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1989년도 천안문 사태 때 저 탱크가 진입을 하니까 웬 사람이 뛰어나가서 탱크를 가로막은 장면이에요. 저 장면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저게 1989년도 올해의 사진, 세계 보도 사진전에서 올해의 사진 한 장을 뽑아요. 그걸로 뽑힌 전형적인 보도 사진이에요. 또 다른 전형적인 보도 사진을 하나 더 보면 좀 끔찍하죠. 이건 2011년도 올해 보도 사진으로 뽑힌 사진인데요. 저거는 18세 소년인데 좀 끔찍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뭐냐면 12세 때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팔려갔다 그래야 되나? 가서 거기서 도망 나온 거예요. 도망 나온 죄로 코가 잘린 거예요. 끔찍하죠. 그러니까 요런 여러 가지 좀 불행한 서사, 그죠? 문명으로부터 좀 아주 미개한 사회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을 꽤 길게 이야기를 풀지 않고 저걸 딱 보면 우리한테 감이 탁 오기 때문에 시각적 이미지의 지금 시대니까 보도 사진이 그래서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매해 올해의 사진을 갖다 뽑기도 하지만 당선 외에 가작을 또 줘요. 당선작은 아니지만 이거 괜찮은데 몇 점을 준단 말이에요. 같은 해에 찍힌 사진인데요. 선정된 사진이에요. 이건 마이클 울프라는 사람의 불행한 사건들이라는 작품인데 화질이 좀 많이 떨어지죠. 근데 저걸 누가 찍었을까요? CCTV를 그러니까 작가 찍었을까요? 작가 CCTV를 아주 많이 설치한 다음에 그걸 다 찍어서 수집을 했을까요? 저거는 혼자서 절대 수용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저건 뭐냐면요. 구글 스트리트 뷰라는 게 있어요. 구글에 들어가면 스트리트 뷰라고 해서 전 세계에 다 차가 요 위에
그러니까 카메라 하나, 영상 장비 하나 채우고 다 돌아다니면서 찍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있죠. 네이버에서도 그거 운영하잖아요. 근데 그게 훨씬 더 큰 게 구글인데요. 구글이 2007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처음엔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차츰차츰 그 지역을 갖다 넓혀서 지금 전 세계 아주 많은 곳에 이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 그 구글 뷰로 본 다음에 좀 이렇게 사고가 난 장면을 갖다가 어떻게 일일이 다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수집을 해가지고 불행한 사건들이라는 작품으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촬영자가 구글이거든요. 이 마이클 루프가 아니고, 마이클 루프도 사진 찍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구글이 찍은 걸 갖다 그냥 도려내가지고 작품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모니터에다 저 화면을 딱 띄워놓은 다음에 자기 카메라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품했는데 제가 왜 당선됐을까요? 당선은 아니고 당선 외 가작이에요. 당선까지는 아니어도 얘 괜찮은데 라고 심사위원들이 생각한 거거든요. 저도 괜찮게 생각해요, 저거. 왜냐면 이제 아무튼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 의사하고 상관없이, 자기 의사하고 전혀 상관없이 전 세계 거의 모든 지역을 갖다 갈 수 있게 돼버렸거든요. 이게 하나의 보도될 만한 뉴스일 수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저 뭡니까, 좀 불행하게 사고당한 사람들 사진만 선별했기 때문에 그게 아주 재밌고, 여기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자기 의사하고 상관없이 사생활이 찍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면모를 같이 보도해 준다는 측면에서 아주 시적절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작품은 아름답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쁘고 아름답고 가슴을 뛰게 하는 작품이 아닌데 어떤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뭔지 바로 아시겠네요? 네, 그죠? 인스타그램이죠? 그죠? 자, 저건 인스타그램에 그 리차드 프린스라는 작가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갖다가 다 다운받아가지고 출력을 해가지고 뉴 포트레이트라는 이름으로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래 보면 리차드 프린스라고 저 아래 서명이 있죠. 덧글 단 거예요. 그래서 나도 수학에 소질 없는데 라고 한 줄 단 다음에 저걸 자기 작품이라고 이제 출품해서 전시를 한 거예요. 근데 저 중에 한 점이 1억에 팔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그럼 나도 하겠다 해가지고 9만 달러 맞죠? 저게? 9만 달러에 팔린 작품을 우리는 90달러에 판다 해서, 왜냐면 똑같이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해서 저걸 갖다 90달러에 팔았다고, 똑같은 거를. 자, 그러면 사람들이 90달러에 살까요? 아까 얼핏 얘기 들어보니까 저만한 나도 찍으면 예술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던데, 간단하니까 그건. 어때요? 쟤는 9만 달러고 쟤는 90달러니까 만약에 품질도 똑같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종이질까지. 그러면 사람들이 90달러 주고 저 그림을 살까요? 아니, 안 사죠. 왜냐면 예술작품은요, 현대미술은 좀 억울하더라도 약간 불공정한 게임이 일단 있고요. 먼저 발견해가지고 선취한 사람한테 저작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입자들도 알고 감상자도 알기 때문에 저걸 따라해가지고 90달러에 내놓는 거는 작품으로 간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사실. 그러니까 모두 다 이 전시 제목이 뉴 포트레이트, 그러니까 새로운 초상화거든요. 새로운 초상화. 왜냐면 스마트폰 들고 아까 여기 대기실에 있다가 밖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휴게실에서 거의 하나같이 스마트폰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창을 스마트폰에 이제 내줘야 되는 어떤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갖다 노출을 하도록 요 매체, 뉴미디어가 자극을 하니까 이런 자극으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진 새로운 초상화다, 이런 거죠. 지금 이게. 자, 여러분들 미술의 대중성 혹은 미술의 대중화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중요할 것 같다고요? 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 강연도 미술의 대중화의 한 일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미술의 대중화가 나쁜 점도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네, 저는 오늘 미술 대중화의 나쁜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미술 대중화 그러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 단서, 강연 때 매번 그 얘기를 듣는데요. 사람 눈높이에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눈높이에 맞추게 되면 진도가 절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작품이죠? 네, 마이클 잭슨. 맞아요. 마이클 잭슨인데 아까 이 앞에 학생이 좀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오바마고 아까 그건 마이클 잭슨이고, 근데 똑같죠? 저 노란색 그 가발에 뒤에 파란색 배경. 왜냐? 이 작품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이건 앤디 월의 1964년도 작업이고요. 아까 앞에 두 작업은 앤디 월 게 아니라 미스터 브레인워시라는 사람이 만든 최신작이에요. 근데 이런 작업을 대중들은 좋아해요.
아주 좋아한다고요. 왜냐하면 익숙한 프레임에 익숙한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작업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서울에서 지금 이분 전시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저 안 좋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어떤 작업을 갖다 계속 보여주게 되면 어떤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은 한 겹짜리 예술이에요. 해석의 층위가 한 겹이에요. 아, 얘 오바마를 앤디 워홀 그 기존 작업에다 올린 거야. 이게 끝이야. 그 다른 어떤 해석의 층위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예술은 약간 불편하더라도 어떤 질문을 던진 예술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1964년도 몇 년 전입니까? 50년 전인가? 그 전에 이미 한 사람이 한 작업이거든요. 근데 그 얼굴에다가 많은 사람들한테 익숙한 사람들의 얼굴 갖다 올려서 대중의 화음을 갖다 얻고자 하는 거, 이건 좋은 예술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세요. 저기 보면 박지성도 있고, 저기 싸이도 있고, 저기 유재석도 있고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 전시에서 좀 현지화한 작업인데, 그러니까 저 옆에 있는 마릴린 먼로나 채플린하고 저 우리나라 예능인이 섞여야 될 문맥이 사실 없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갖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 저런 작업은 좋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좋다라고 할 수 없냐면 사람들 입맛에 맞추긴 하는데 어떤 질문을 던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로 몇 개 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사람들 굉장히 줄을 많이 섰죠. 1937년도에 있었던 나치가 했던 전시예요. 근데 여기에 출품했던 작품들이 이런 작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작업이 전시됐던 작품이고, 나치가 이 그림들이 오른쪽에 있는 좀 아무튼 몸이 좀 험한 사람들하고 비슷하지 않냐. 그래서 저런 작품을 태폐 미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저 왼쪽에 있는 작품들은 현대 미술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표현주의 작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치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그 당시 1937년도 전후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 미술의 주도권이 어느 나라에 있어요? 미국에 있죠. 예전엔 유럽에 있었거든요. 유럽에 있었는데 나치 탄압 때문에, 왜냐면 자기 취향이 아니거든. 저런 그림들이. 나치 취향은 어떤 거냐면, 나치 취향이나 일반인들의 취향은 이런 거거든요.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인체로서 보여주는 작업. 근데 아까 표현주의 작업은 인체를 기괴하게 굴곡시켜서 내놨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표현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새로운 어떤 흐름을 갖다 만든 건데, 미술가들 혹은 미술가가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일반인들은 그걸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렵기 때문에 이건 나쁜 미술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 결과 아주 중요한 많은 사람들을 미국으로 내쫓았어요. 자, 이제 강의가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요. 전 미술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요. 동시대 미술이. 제가 이제 해방구로 달아놨는데, 이건 미술 작품이 아니죠.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 제가 그 북유럽 갔다가 약간 논란 사실이 있어가지고, 이거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꼭 글 써야지라고 제가 다짐한 게 있었어요. 왜냐면 북유럽에는 저기는 코펜하겐이에요. 덴마크. 근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근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는데, 저분은 20대로 보이죠. 10대건 20대건 30대건 60대건 여성들도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미니스커트를 입고 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미니스커트 입으면 아무튼 뭐 보인다, 치마 속이 보인다,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저 나라에서는 자전거를 늘 타야 되는데, 난 오늘 미니스커트 입고 싶어. 그럼 그냥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는 덴마크 바깥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신기할지 모르겠는데, 저 지역에선 저게 관심사가 아예 아닌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관심사의 수준 차이가 좀 확 난다는 걸 제가 느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덴마크에서는 그러니까 저런 자질구레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술은 이것처럼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허락해주지 않는 어떤 욕구라든지 이런 거를 쏟아내는 쏟아내는 일종의 해방구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꼭 아름답고 뭐 기쁘게 해주는 미술, 그 중요합니다. 근데 아름다운 시각적인 자극은 미술이 아니라 다른 매체가 지금 아주 많이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시대 미술은 아름다운 그림을 갖다 보여주는 것보다는, 지금 이런 그림이 아직도 90% 이상인데요. 그래도 주류 미술은 아름다운 그림을 던져주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약간 불편하더라도 어떤 질문을 갖다 던지거나 다른 생각을 갖다 하게 만드는 게 지금 동시대 미술의 역할이고 현주소예요. 예.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술평론가라는 생소한 직업. 그들의 일상은 어떨까?
글 쓰는 걸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반희정 평론가. 각종 칼럼이며 평론 등 글 쓰는 게 주된 업무인 평론가들에게 서재란 곧 작업실이다. 지금 현재 좋은 작품을 보는 어떤 기준, 이 기준은 평론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비슷해요. 그래서 심사를 해보면 요 심사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작업들을 갖다 고르잖아요. 고르면 골라낸 그 작가들이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대, 그러니까 2000년도 혹은 2010년도 혹은 1990년도에 약간 통용되는 괜찮은 작업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미술 작가들이 작품으로 자신의 세계를 펼친다면 작품에 대한 평론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미술 평론가들. 미술 전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오늘도 작품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선다. 지금 가는 곳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있는 곳에 가고요. 그 근처에 전시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딱 한꺼번에 돌려고 자전거로 이동하고 있고요. 보통 뭐 비가 내린다거나 기후가 안 좋을 때가 아니면 거의 대부분 자전거로 서울에 있는 곳곳을 다 다니는 편이에요. 자전거는 반평론가의 주요 교통수단. 웬만한 곳은 다 자전거로 이동을 하는데 계절의 변화를 느끼기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어느새 도착한 전시장. 전시장은 현역에서 왕성히 활동하는 작가들과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장이 된다. 글을 쓰는 편이고. 젊은 작가들의 새로운 작품들, 변화하는 미술의 흐름을 잘 읽는 것도 평론가가 가져야 할 자질 중에 하나다. 미술 장르랑 그 어떤 구현 방식은 너무나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힙합 우승자, 락 우승자, 그리고 무슨 트로트 우승자 이 사람들 갖다 불러놓은 다음에 가장 잘 부르는 사람 한 명을 뽑아내라고 하는 그런 좀 어려운 요구를 갖다가 답을 해야 되는 사람이 미술평론가예요. 예, 그 자전거를 평소에 많이 즐기신다는 게 워낙 또 유명하고요. 자전거 가족 사진을 찍을 정도로. 네. 예, 어떤 뭐 특별한 뭐 그 이유, 계기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자전거 저는 그러니까 주로 앉아서 일을 하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밖에 나갈 일이 없고, 나갈 일이 많이 있죠. 근데 주로 앉아서 어떤 일을 갖다가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에 대한 좀 필요성을 느껴서 2005년도에 자전거 한 대 사가지고 좀 타다가 이게 꽤 재밌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한 대 두 대 사다 보니까 자전거도 좀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가족 사진도 좀 찍게 되고 그랬던 거예요. 네. 그리고 아울러서 이 방송에도 잠깐 나왔지만 전시장이 여러 곳이 있을 때 전 운전면허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자전거로 한 동성으로 연결해가지고 전시를 갖다 다 보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편의점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네. 그 조금 전에도 이제 역으로 저쪽 객석 쪽에서 이쪽을 찍는 게 아니고 이 무대에서 객석 쪽으로 사진을 찍으셨어요. 아, 예. 예. 그 찍으신 어떤 그 이유가 이유를 있냐고요? 할까요? 저는 그 스마트폰이 아직도 없거든요. 야, 예. 정말 오랜만에 예. 전 번호도 016이에요. 다들 놀라요. 깜짝 놀라 사람들이 전화로 확인한다니까요. 이 번호 맞냐고? 맞다고. 근데 스마트폰이 있으면 사진을 바로바로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진을 찍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집에 가져와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도 사진을 찍어가지고 집에 와서 모니터에 띄워놓은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갖다 글로 풀 때도 있고요. 바로 글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스케치 차원에서도 하고요. 이런 기록들, 그러니까 2016년도 7월 20일 날 울산에 왔다라는 걸 갖다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걸 아카이브, 그러니까 블로그 같은 데다 아카이빙을 다 해두면 나중에 비서 없이 혼자 찾을 때 되게 용이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지간한 경우는 카메라를 언제나 들고 나가요. 그럼 그 찍은 사진을 가지고 이제 그 계속된 어떤 그 생각을 쌓이고 그러면서 또 한편의 글이 나오고. 예, 그러니까 어떤 기록 차원에서 오늘 좀 전에 찍은 건 기록 차원에서 찍은 거고요.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었던 건 아니고 어떤 아이디어가 딱 지나가다 뭘 보고 딱 떠올라요. 어떤 차의 뒷공무니를 보고 그럼 뒷공무니를 딱 찍으면 집에 가서 바로 보면 뒷공무니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바로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펜으로 적는 것보다는 바로 찍는 게 낫죠. 예. 어떤 그 아이디어의 보고다 그렇게 예, 볼 수도 그렇죠. 있겠어요. 예. 카메라가요. 예. 그 예술 판독기나 이제 사물 판독기 네. 보면은 어떤 그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깊은 생각을 하셨구나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아, 평소에 어떤 그 사색이라든지 어떤 아이디어를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은 어떤 것 좀 있을까요? 그럼 책 얘기가 나서 그러는데요. 특히 그 사물 판독기 같은 경우는 전 미술평론가잖아요. 그래서 미술 작품 말고 일상 사물을 보고 글을 연재한 적이 있었어요. 2005년도에 2년 동안 연재했었는데 거기서 연재됐던 사물이 어떤 거냐면요. 사실 미니스커트도 있고요. 그리고 분홍색 여자 옷, 파란색 남자 옷, 그리고 검정 비닐 있잖아요. 우리가 뭐 사가지고 가는 거. 그걸 보면서 주변에서 자주 눈에 띄는데 실은 우리가 논평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갖다 좀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많이 하게 되면 뒤에도 질문이 있던데, 왜냐면 어떤 그 작품일 경우 작품을 봤을 때 약간 남다른 안목을 갖다 뽑아낼 수 있다는 게 제 경험칙이에요. 예. 예. 그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네. 특히 이제 그 많은 다양한 미술 장르 중에서 네. 이 장르가 난 특히 더 좀 많이 당기더라, 또 매력이 느껴진다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대충 짐작을 하셨겠지만요. 지금 동시대 미술은요, 장르 구분이 없진 않아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남이 찍은 사진을 갖다 자기가 찍어서 작업이라고 내놓기도 하고요. 저걸 사진으로 간주하거든요. 어찌됐건. 그래서 그런 구분이 지금 현재 많이 없어져서,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정상적인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전공자하고 다수의 비전공자 사이의 어떤 진도 차이라고 제가 정말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런 구분은 별로 없고요. 좋은 작품의 기준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 약간 전에 없는 방식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갖다 제시하는 거, 아까 그 구글 스트리트 뷰를 자기 작품이라고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 이미지에 사인 하나 집어넣어서 이거 새로운 초상화야라고 내놓는다든지, 이건 아주 간단하거든요. 근데 그럼 꼭 덧글이 이렇게 달려요. 이거 나도 한다라고. 근데 너가 못했기 때문에 작가가 한 거야 라는 게 제 답이에요. 당신들이 못했기 때문에 작가가 그 아이디어를 갖다 먼저 한 거야. 먼저 그 아이디어를 갖다가 실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작가를 좋아하고 특별한 장르의 어떤 차등 이런 건 없습니다. 일단 콜럼버스의 계란이면은 일단은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다. 아, 그렇죠.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동시대 미술 하면 좀 어렵다는 생각. 아까 우리 학생도 점 예. 하나 찍었는데 이게 예. 가격이 보통이 아니다. 또 이제 굉장히 난해하다. 그런 생각들 사실 편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걸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 마인드. 네. 그걸 좀 키우는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동시대 미술하고 현대 미술이 어렵죠. 그건 편견이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제가 볼 때.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데요. 한 두 가지로 짧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저희 외부 강연에서 자주 하는 비유인데요. 여러분들은, 이건 절대 잘못이 아닌데, 현대미술의 진도가 이렇게 1장, 2장부터 해서 지금 12장까지 나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한 2장을 채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양인들이 거의 대부분. 그래 놓고 12장에 있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12장까지 단계 밟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영화는 다르죠. 영화는 대중예술이기 때문에 진도가 약간 늦더라도 새로 개봉한 영화를 갖다 본다면 우리가 이야기를 알 수 있어요. 자기 취향이 아니라 할지라도. 근데 미술은 그러니까 시각예술 거의 원점이잖아요. 영화, 연극 다 했을 때 시각예술로 봤을 때 거의 원점이거든요. 근데 얘가 아주 오랫동안 진화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미술이 어렵다라는 사실 자체를 그냥 인정하자. 근데 그 어려운 게 대단한 심오한 철학을 담아서 어려운 게 절대 아니고,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진짜로. 그런 심오한 철학이 담길 리가 없어. 설마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약간 다른 용어를 쓴 거예요. 다른 언어를 갖다 쓴 거라고요. 일상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 약간 외래어 같은 걸 갖다 익히기 위해서는 단계 밟아가지고 좀 아는 노력이 일단 필요해요. 그래서 아주 좀 세게 말하면 날로 먹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죠? 날로 먹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전시장을 일단 많이 전시라든지 요즘 작업을 갖다 많이 접하는 게 일단 필요하고요. 그래서 진도를 갖다 맞추는 게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은 작품들의 나의 어떤 많은 수많은 감각들을 좀 최대한 노출을 시켜보자. 네.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고, 그 호기심이 일단 좀 많이 있어야겠네. 예. 근데 현대 미술이 여러분들 호기심을 갖다 사로잡을 만한 게 사실 아니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미술 혹은 동시대 미술은 이런 얘기가 어떤 편견을 갖다 진입장벽을 만드는 얘기 같은데, 어떤 특별한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 그 고의를 갖다 오래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관심이 있다 그러면 시작을 하게 되면 절대 늦진 않죠,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자, 그리고
현대미술, 그러니까 네. 동시대 미술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들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또 궁금해하는 점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김원지 리포터가 지금 객석에 나가 있어요. 네네, 여기 준비된 질문 또 나왔습니다. 하시려고. 예. 아, 준비된 질문은 아니고요. 예, 예. 저는 듣다 보니까 진짜 동시대 미술이라는 게 정말 광범위하고 네. 종류도 다양하고 또 발견한다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예.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미술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만든다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옆에 있는 친구도 깜짝 놀래 하더라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던데요. 진짜요? 아까 네. 구글에서 네. 구글 CCTV에서 나와가지고 예. 약간 불행한 사람들 예, 그거 불행한 찍혀서 사건들. 예, 예. 사건들 찍혀가지고 작품으로 냈잖아요. 네. 만약에 그 사건 그 불행한 사건에 그 찍힌 사람들이 이거 왜 작품으로 내냐 내려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내립니다. 그래서 그 구글 스트리트 뷰가 이게 참 이렇게 어려운 질문했는데요. 질문 잘하셨어요. 왜냐면 그 구글 스트리트 뷰가 전 세계 모든 지역을 갖다 다 촬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만 이게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독일에서만 내 집 있는 데를 수정해 달라 안 나오게 해달라고 했던 사람이 25,0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근데 그 부분은 아마 수정이 됐을 텐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25,000개는 금방이에요. 금방이라고 사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에서 몇몇 사람들이 그 자기를 제외해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구글에서 아마 수용을 할 거고요. 그러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 구글 맵은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디 갈 때 우리나라 네이버나 다음이 있나요? 그 안에서 맵을 보고 찾아가면 굉장히 편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맞죠? 그럴 때 이 사람들의 초상권은 어떨까를 갖다 진짜 근심 걱정하면서 찾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초상권 문제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럴 경우 내립니다. 예. 자, 우리 학생들 궁금한 점 있으면 또 더 질문을 받을게요. 예, 우리 맨 앞에 우리 학생 마이크 좀 전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애니원고의 1학년 1반 김민경이라고 하는데요. 예, 찍혔어요. 근데 이제 현대 미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무리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거라도 자기만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그것을 찍거나 그리거나 표현해서 어딘가에 올리면 그것도 이제 하나의 작품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면 현대미술은 누구나 다 그 작품 현대미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누군가가 그 작품을 내가 만약에 아까 보여주셨던 것처럼 캡처를 해갖고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라고 만약에 짹짹이에 올렸다고 쳐요. 근데 그거를 본 사람들이 이 사람 되게 독특하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그거를 독특한 발상을 해서 올렸다고 해서 이 사람은 작가고 그 작품에 바로 화폐적인 가치가 붙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공식적으로 그 사람이 작가로 치환받고 그게 작품이 이렇게 인정이 되려면 어떤 과정이라던가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좋은 질문이에요. 예. 미술이 미술로 인정받을 때는요. 그러니까 예술이 좋은 예술이 있고 그냥 나쁜 예술이 있어요. 그죠? 나쁜 예술은 아주 많이 있어요, 사실. 좋은 예술이 조금 있고. 하지만 얘네들은 다 예술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걸 제도론이라 그래요. 예술을 갖다 어떻게 규정하냐? 예술계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제도적으로 화랑도 있고 평론가도 있고 작가도 있고 미술대학이 있고 요게 제도예요. 요 안에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애들은 예술을 일단 간주한다. 이게 제도론이에요. 근데 이 안에는 나쁜 예술이 아주 많이 있고 좋은 예술이 조금 있는 거죠. 근데 예술계 바깥에서 그런 어떤 해프닝을 벌였어. 근데 얘는 일단 예술로는 간주를 안 한다는 게 제도론적 태도인데 지금 그런 경계가 많이 무너졌죠. 근데 일반인이 술 마시고 갑자기 소변기를 눕혀서 이거 작품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간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 재미있겠는데라고 그냥 10장까지 진도가 나갔기 때문에 작업을 낼 수 있는데 1, 2장에 머물러 계신 분들은 이건 욕하는 게 아니에요. 1, 2장에 보통 사람들이 많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남다른 아이디어를 갖다 내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실은 벌어지지 않죠, 잘. 미술 교양서들 있죠. 그리고 미술 대중 강연도 있어요. 오늘 한 것도 미술 대중 강연이에요. 근데 이런 강연을 갖다 여러 번 듣는 분도 계시거든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물론 제 강의 일단 빼고요. 이분을 그 현대미술 전시장에 딱 갖다 꽂아 놓으면 이분 완전 길 잃어요. 이 작품이 뭔지 모른다고요. 왜 모르냐면
일반적인 대중 강연이나 일반적인 미술책들 있잖아요. 교양서들이 이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전시장의 눈높이 진도는 12장까지 나가 있는데 1, 2장에 맨날 이렇게 이 사람의 그 뭐지? 그 심기를 갖다 건드리지 않는 그런 작품만 계속 보여줘서 그것만 본 사람이 어떻게 이걸 따라잡겠어요? 못 따라잡는다는 거죠, 제 얘기는. 불편하더라도 보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 저는 좋은 작품이라고 봐요. 예. 그게 나쁜 생각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1, 2장에 있는데 솔직히 12장을 갖다 알고 싶은 분들은 그걸 차근차근 따라잡는 어떤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되고 자기 맛에만 이렇게 충족되는 어떤 그런 학습을 한 다음에 지금 동시대 미술, 지금 선단에 있는 미술이 불친절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도 좀 어폐가 있는 거다라고 저는 일단 봐요. 왜냐면 서로 출발선이 많이 다르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너 여기 와서 뛰어라고 말하면 이제 곤란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도 그 미술 평론가의 꿈을 키우는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겁니다. 혹시나 없을 거라고 있다면은 봅니다. 그 학생들에게 멋진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냥 문화적인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적인 현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 TV, 혹은 광고 이걸 약간 남다른 안목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어떤 평론가들은 한때 문화평론가라는 직함을 같이 쓴 적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문화평론도 되게 어떤 시각적인 대상을 많이 다루거든요. 미술은 미술만 다루고. 하지만 이 두 가지 공통점은 시각 정보예요, 전부 다. 근데 이 두 개의 차이가 점점 차이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오고 가는 성향이 아주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술을 한다고 해서 미술평론가라고 해서 꼭 미술에 대한 얘기만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별로 스터디에 공부에 도움은 안 될 거라고 보고요. 반복된 얘기인데요. 주변에 있는 자기 사물이라든지 자기 일상생활을 약간 면밀히 관찰해서 기록하는 훈련? 이 훈련을 잘하게 되면 꾸준히 미술사를 갖다 공부하는 사람보다 더 좋은 안목을 가질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해요. 자, 아는 만큼 이제 보이고 또 아는 만큼 재미가 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예, 그런 만큼 이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 많은 미술 작품들의 현대, 동시대 미술 작품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생기고 그 재미도 이제 앞으로는 더 깊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요. 또 많은 그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반희정 평론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